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손해배상 관련돼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해배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사실, 그리고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를 금액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근데 인제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예외일 뿐이어서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건에 이 판례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인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입증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란 단어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내가 억울한 걸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내가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보여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려면 그 해를 끼친 상대방의 행위가 나의 손해로 이어졌음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입증하는 거를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피해 사실 입증하는 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누군가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하고 보는 거죠. 형사 사건에서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뭐 더 이상 입증할 게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형사 사건 판결문만 내면 일단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이거는 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죠. 사기, 횡령, 배임 같이 경제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 판결문에 누가 얼마의 피해를 입혔는지 기재가 되니까 정말 그 판결문만 가지고 소장을 쓸 수 있지만, 이제 폭행, 상해 같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비랑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적정 수준의 위자료까지. 네,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영수증 그냥 띡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변호사 도움을 굳이 받아야 될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혼자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판례의 경우에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방사선이 배출이 되는 침대. 근데 이 방사선이 안전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배출되는 그 침대, 그 침대를 구매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고 그냥 생활을 했죠. 딱히 어디가 아프지도 않았어요. 티가 나게 아프거나 한 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과연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위자료 청구죠. 어디 티나게 아프지 않았으니까. 사실 어딘가에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병원에 갔을 리가 없겠죠. 인제 이런 경우에 과연 내가 위자료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판례는 이렇게 봤습니다.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 기준을 초과해서 독성 물질에 노출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가지게 되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라고 판례가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못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무서운 그러나가 나오죠. 판례는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잠복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인제 이 잠복기가 끝나고 실제 질병이 발생했는데 그게 한참 뒤에 발생해서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버리거나 그 사이에 다른 위험 인자가 막 개입이 되거나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과관계 등 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이 되었을 수 있는데 과연 잠복기가 맞냐 뭐 이런 걸로 또 따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인과관계가 뭐 인정이 된다고 해도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그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에 독성 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을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 특성, 독성 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 피해자가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는 해야 된다. 쉬운 듯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 침대 매트리스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봤을 때 손해배상을 해줄 정도의 잘못이 있다라고 법원이 봤는데 그냥 선을 그어 놓고 어떤 기준에서 오버가 됐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는 않다라고 판례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 이런 거를 가지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데 이게 독성 물질이 언제 독성이 발현될 줄 모르는 경우 근데 아무튼 독한 물질인 경우에는 법원이 인제 그런 거 고려해서 나중에라도 뭔가 소비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아니면 미약하게나마 소비자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거 고려해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 주고는 있긴 한데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아까 제가 다 읽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을 지기 마련이고 어지간해서는 퉁 치는 정도로 입증 책임을 법원이 간단하고 단순하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더더욱 따지는 게 많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걸 보니까 어쨌든 법원이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도 드리는 말씀은 "손해배상 받기가 쉽지 않다. 챙겨야 될 게 상당히 많고 따져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제발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라." 이런 말씀을 오늘도 또 앵무새처럼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